지난 주말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글로벌 통화들 살펴봐도 한 주 동안 우리나라 환율이 가장 많이 낙폭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이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인데 환율 어디까지 떨어질까 오늘은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주말 사이 증시 움직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 선진국들의 국제 텐트럼 그리고 금리 문제가 이슈가 된 데 반해서 이번 주는 연장 차원에서 환율 쪽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에서는 뭐 유튜브의 뷰수와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된다는 걸 눈에 얘기했는데요. 지난주에 영국이 EU의 재결합 문제, 이게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랑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곧바로 이 고민 사항을 터뜨렸습니다. EU에 대해서 5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일종의 이제 경고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관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볼 때는 시간상으로 보면 잠시 동안입니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동안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그 관세 문제가 다시 재부각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마 김지현 PD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아까 EU의 보복 관세, 트럼프의 보복 관세 문제를 아마 이슈로 다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4월 상호 관세부터 사실 그 유예기간 협상까지는 지금까지 보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강했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하면 주가의 하락폭으로 컸는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의 주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서부터는 사실 미란의 시나리오를 보면 환율 쪽에 관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시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을 비롯해서 환율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이유가 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미란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99대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EU 재갑, 유로 강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달러 유로 환율이 유로당 1.13달러까지 치솟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이 용어가 새롭게 나오죠. 아브사라는 단어, 이 Any but USA의 이니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이 괜찮다. 그런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이 괜찮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유럽 쪽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유럽 쪽에 투자 매력도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좀 염두에 둬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는 환율 움직임과 함께 유럽 쪽으로 자금이 얼마큼 흘러갈 것이냐 하는 이것도 또 하나의 지켜볼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주가도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수축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의 금융 사이드에서 트리플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이렇게 원한대로 고집할 것이냐 하는 것도 향후 상호관세 유예 협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점도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이 시장의 관세 문제라는 것이 재점화되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환율에 집중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환율 문제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관세 얘기 잠깐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은 잠시 동안 발언을 좀 자제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관세 얘기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뭘까요? 네, 재개한다면 중국에 대해서 터뜨려야 되는데 EU에 대해서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대해서 보면 중국보다도 오히려 사실 미국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협조적이 않는 국가가 EU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불만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유럽이 왜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할까? 또 보복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까 하는 측면은 내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최근에 강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영국의 EU 재가입 문제, 이건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독일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맹주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포지션은 중국 쪽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그리고 이 독일의 이렇게 부활적으로 이렇게 지난주에 주말에 독일의 1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제2의 메르켈을 표방했던 메르츠가 부채의 브레이크를 이렇게 포기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졌던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사분기에는 0.4% 플러스 0.4%에서 원래 예상치는 플러스는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는 이 예상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럽 통화이든 유럽 경제든 독일의 맹주 역할이 메르켈 시대와 같처럼 부활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영국이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고분고분했던 국가인데 예. 독일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독일이 EU에 맹주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 제거한 문제, 이 문제를 향후에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지난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것을 스타머의 결단이다. 그러면 스타머는 뭐냐? 영국의 지금의 총리입니다. 영국 경제의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인접하고 EU의 가입을 통해서 체제적인 측면에서 역시 사실 어느 정도 익숙한 체제거든요. 여기에 연방까지 같이 이렇게 결합되면 영국 경제가 이것만큼 더 트럼프에 붙는 것보다는 이것만큼 영국 경제가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영국이 독일 비롯해서 EU에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트럼프가 재개한다면 중국에서 때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EU에 대해서 그것도 50% 비교적 큰 폭으로 보복관세 발언 경고를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U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국가들도 이 관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만이 많을 텐데 이번에 마무리된 이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회의 봐도 이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G7 재무장관 회담도 다음 달에 열릴 캐나다 정상회담 앞두고 실무급 회담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관심이 됐던 내용인데요. 지난주에는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의 고집스럽게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G7이 해체설이 나돌았었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G7은 어떠한 성격이냐 하면 위기의 대응적인 측면에서 G7을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을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73년 제1차 어려운 쇼크 이후에 세계적으로 보면 자 유가가 1달러에서 2달러 100% 급등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제조업 체제가 원유의 중량에 대해서 원유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오면 선진국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합했던 것이 G7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자 미국이 전통적으로 동맹국을 유지할 때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IMF, 월드뱅크, UN 뭐 이건 정치 얘기지만 지금은 지경학적이기 때문에 경제도 같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이해관계를 같이 했던 국가들이 결국 G7 국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해체설이 나오냐 하면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전부 미국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가장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이러한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캐나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국가들, 미국의 다른 회원국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글린군 비파스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재정적자 디폴트를 관세를 통해서 정관되든가 무역적자 문제는 사실 달러 약세를 통해서 정관되든가 이런 쪽이 되겠죠. 이런 쪽의 모습에서 가장 미국의 동맹국가 입장에서 G7 국가들이 탈퇴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식을 느끼다 보니까 당초에는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참여하지 않을 거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G7 재무장관 회담에 베센트가 이번에 실무급에서 총책으로 갔었는데요. 이번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미국에 불렸거든요. 그리고 베센트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다른 국가의 재무장관이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위기식을 느낀 트럼프 입장에서는 G7 정상회담에 결국 참여하기로 G7 재무장관 직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맹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위기식을 미국 자체도 느끼는 것이 아니냐. 내부적으로는 반 트럼프주의가 지금 확산되는 것은 일파만파되는 거고요. 전통적인 동맹국도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고립화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고립화가 멀로주의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G7 국가들 입장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G7이 해체가 안 되려면은 트럼프 정책 변화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들도 살펴볼 부분이겠죠. 이 대목도 앞으로 신행국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다른 국가의 관계, 특히 동맹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도 미국 경제, 미국 증시, 그리고 다른 국가 증시 입장에서라든가 세계 패권이라든가 굉장히 주목될 사항인데요.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까지는 이런 동맹국 이탈의 가장 큰 요인이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방식적인 측면과 이익적인 측면을 나눠서 지금 신행커가 지적한 대로 고립주의에서 좀 동맹국을 생각하는 주의로 바뀔 것이냐. 이게 뭐 가장 큰 이슈겠죠. 증시 입장에서는. 근데 방식적인 측면에선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탑다운 방식입니다. 패키지 딜 방식입니다. A게임 카르타글 방식, A게임 방식입니다.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 열었기 때문에 생략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카르타고 방식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만의 이익을 고려한다. 심지어는 미국의 손해를 다른 국가에 전가시킨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방식적인 측면에서 탑다운과 그다음 패키지들과 A게임 방식 그리고 이익적인 측면에서 분배 과정의 전리품 분배 과정의 카르타고 방식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그리먼트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컨설턴트입니다. 협의입니다. 협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변하지 않을 때는 뭐든지 우리가 합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엄격히 따지면 사실 미국의 협상안과 그다음에 한국의 협상안과 서로 같이 놓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공동선언문의 어그리먼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협의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냐 사실 EU에 대해서 영국에 대해서 합의를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EU에 대해서 다시 50% 관세를 부과하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컨설테이션이니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어그리먼트는 사인이 들어가거든요. 사인.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왜 영국이라든가 이런 거 잘 돼가는데 또 EU에 느닷없이 50% 관세를 때려? 그건 뭐냐?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사실 컨설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3대 방식도 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 방식에서 G7 국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들 협의하는 국가에 서로 이익을 나눠 갖는 케인즈 방식으로 이렇게 변해야 동맹 국가의 관계가 복원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도 살리고 미국 증시도 살리고 소위 아부사라고 해서 사실 미국 지역은 어느 지역도 가능하다. 이게 셀 USA랑 비슷한 겁니다. 새롭게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7의 개표 문제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탈락시켜야 됩니다. G7은 세계를 주도하는 7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체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을 과연 G7에 편입시키냐. 트럼프의 대규모 양보입니다. 대규모 양보입니다. 2015년에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IMF SDR의 5개국 준비통화에서 중국을 편입시켰거든요. 미안하죠? 그게 바로 오바마의 그렇게 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중국을 G7에 편입시킬 것이냐. 트럼프의 결단이 있어요. 미국 경제 살리고 미국 증시도 살리고 세계 경제 살리고 한국 경제 살릴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시청자분이 답을 지금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해달라고 하면 전부들 노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의 세계 경제 입장에서 불안한 요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 국가 간 합의가 아니라 협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의원께서 짚어주셨는데 트럼프의 EU에 대한 보복 관세 이것은 이번에 열리는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관세 유예 기간 트럼프가 설정해놓은 90일 중에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합의된 국가가 시청자 여러분 어느 국가입니까? 영국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합의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4개국은 지금
유예 기간을 연장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시청자 여러분. 근데 문제는 미국이 동시다발적으로 통상 협상을 할 수 있는, 나머지 기간에 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A의 타겟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타겟을 줘야 다른 국가들이 거기에 조율에 맞게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게임 방식에서는 사실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 정책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 국정급 이상이 나눠야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 보면 자, 협상할 수 있는 기간, 통상 관련 협상 기간이 상부부와 USR입니다. 근데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아직 다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4개국 전부 통상단위랑 어떻게 협상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A게임 방식은 자, 최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4월 1일 날 25%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냐? 추가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관세율이 떨어질 거로 보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는 저희들이 그 부과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게임 방식이기 때문에 상호기간, 유예기간에 한국이 미국의 국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25%보다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25%로 그냥 고정되는 거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 협상 기간이 이제 거의 다 있으니까 지난 주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최초 부과대로 확정시킨다. 이런까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상호관세 직후에 A게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일본이라든가 한국도 지금 대선과 논란이 있습니다는 전부들 뭐냐? 뒤로 늦추는 게 좋겠다. 뒤로 늦추는 게 좋겠다. 이게 전체적인 미국의 국가들의 포지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나머지 45일 유예 기간에 이렇게 관세에서 어그리먼트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미란 보고서에 미리 적힌 시나리오대로라면 정부가 관세 문제 얘기한 다음에는 이것을 환율 문제로 옮기려는 수순을 밟겠죠? 네, 사실 미란 보고서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결국 킹스턴 회담 이후에 자유변동 환율에서 달러 가치가 고평가된 것이 제조업도 쇠퇴하고 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 스윙스테이 근로자도 이렇게 일자리를 뺏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크로 사이드에서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 국가 채무를 증대시켰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주책임이 어디냐? 주책임이 중국과 한국과 대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저평가, 달러 입장에서 고평가됐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자, 지난주에 주식에 이어서 주가 떨어진 것은 일종의 사실 주식적인 시큐리티 측면의 텐트럼 현상이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텐트럼 현상이 지난주에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다음에 순서를 보면 환율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EU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때리고 나서 주식보다는 달러 인덱스라든가 달러가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이러한 소위 관세 발작발 달러 헤어 트리거 현상이 발생했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미국에서 달러 헤어 트러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화면 자막 보는 대로 이제 붉은 글씨로 이 흥미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헤어 트리거, 이 헤어 트리거 현상이란 게 뭘까요? 네, 헤어 트리거는 채권의 헤어 트리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헤어 트리거는 지난주에 왜 국채에서 굉장히 무서움을 발생했을까? 채권 자경단이죠. 그런 과정에서 채권 자경단 1984년 이 야던이가 굉장히 젊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 양반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최근에 예. 좀 흐트러지긴 하지만 당시 채권 시장 여러분 1980년에 미국이 쌍둥이 적자가 심했던 때지 않습니까? 예. 레이건 정부 시절에 쌍둥이 적자가 지금처럼 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시장 반란으로 정책의 이론적으로 가더라도 반란 일으키는 것이 바로 트리거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헤어 트리거 현상이 나올 때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헤어 트리거 현상은 헤어컷 현상. 채권을 내다 패니까 헤어컷이니까 결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지난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에서 달러 자경단이 추려오고 있습니다. 달러 헤어 트리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자경단이 지금
달러 헤어 트리거를 국채와 마찬가지로 달러 헤어컷으로 가면 달러를 내다 팔면 어떻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폭락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주에는 환율 움직임이 최대 관심이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좀 흐트러진 뒤에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한국에 관심도 많고 하더라고요. 네네. 원달러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특히나 지난 일주일 동안은 하락폭이 글로벌 통화 환율 가운데 가장 낙폭이 컸었는데 이 현상 앞으로 더 갈까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외환 시장에서 신 앵커랑 같이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외환 시장에 양대 악의 축이 있습니다. 너무 환율 움직임이 중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수준이 사실 미국의 적정 수준보다 가장 벗어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모습의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환율 절대 수준 지금 1366원까지 갔습니다.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환율 하락폭은 원화절상폭은 뭐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 어떻습니까? 지금 1365로 이렇게 나오죠. 지난 이렇게 새벽 2시에 끝났던 금요일에 새벽 2시에 끝났던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 안 좋습니다. 지금 환율 수준으로 보면 오히려 거꾸로 1,400원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왜 악의 양대축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절대 수준이 1366원 최근에 떨어지고 한국 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원화절상폭이 세계에서 1위다. 물론 지난주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환율 정책에서 한미 협상에서 원화절상 압력이 셌던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님의 말씀입니다는 자, 환율이 급락해서 지금 시청자분 지금 CEO라든가 이번 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미국과 무역 불균형 차원에서 적정 수준이 1250원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1366원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때 당시에는 그 수준까지 가겠느냐 하는데 지금 100원 정도까지 참 이렇게 적정 수준에 탈퇴했던 것을 줄였지 않습니까? 이게 환율입니다. 환율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 협상에서 왜 원화절상 압력이 굉장히 세지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하는 것은 이런 미국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 관계를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니 아무래도 시간을 좀 두고 저희가 환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시간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